국가가 한 첫 번째 우주 전쟁이었다. 미국이 당시에 그걸 엄청 두려워했어요. 진짜 두근두근한데 방귀 낀 것도 혹시 감지되나요?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극비문서 읽어주는 남자 남보람입니다. 1991년 1월 17일 새벽, 저 멀고 고요한 우주에 떠있는 위성 하나가 신호를 포착합니다. 이 신호는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바로 스커드 미사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의 키워드는 DSP 위성, 스커드 미사일, 사막의 폭풍 작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극비문서, 미군 내부의 비밀 보고서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극비문서를 저와 함께 풀어나갈 우주전쟁, 사이버 전쟁의 대가 박동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전문가, 사이버 전문가 박동희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극비문서인데요. 우리 시청자들은 이것 보고 어느 정도 유추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 시크릿이라고 표기되었던 다른 극비문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No foreigners. 그러니까 미 우주사령부라든지 이러한 사령부급의 부대는 연합합동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합합동작전을 할 때는 외국군 장교에게도 기밀 인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그 기밀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2급 기밀을 볼 수 있는 비밀 인가를 받은 외국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서는 못 본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서는 실은 탑시크릿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unclassified 되어 있죠. 이 unclassified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평문으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서의 배경이 되는 이 사막의 폭풍작전, 간단히 뭡니까? 사막의 폭풍 작전은 1990년부터 1991년에 있었던 걸프 전쟁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이 1991년 1월 개시하여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격퇴한 군사 작전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키워드 있잖아요. 스커드 미사일, 죽음의 그림자. 이거 뭡니까? 소련이 설계한 전술 탄도 미사일로 걸프 전쟁 당시 이라크가 군사 및 민간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를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 미리 보셨을 텐데요. 교수님에게 DSP란? DSP는 냉전 시대 핵 전쟁을 막기 위한 미국이 보유한 최고의 전략 자산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군사 작전에 쓰였던 건 걸프 전쟁 때였다. 정말 전략적, 전술적으로 사용됐던 무기를 말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본론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우리가 찾았다는 그 극비 문서, 본격적으로 문서의 내용 먼저 분석해 볼 텐데요. 이 로고가 가운데 딱 하고 보이는데 보시면은 그 가운데 독수리 보이시죠? 독수리. 이 독수리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고요. 네. 지구궤도. 그다음에 그 위에 별같이 생겨진 것도 있고 돌아가죠. 막 위성이 돌아가는 모습을 막 돌아가네. 상징하죠. 네. 미국 우주사령부를 뜻하는 마크입니다. 90년대에 이미 우주사령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문서의 작성 시기입니다. 1992년 1월. 실시간에 실시하는 사후검토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늦고 어떠한 전운을 얻어내어서 전파하기 위한 보고서로서는 작성 시기가 빠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른 부처들과 경쟁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막의 폭풍 작전이 끝나고 났을 때 누가 잘하나를 따지는 일종의 경쟁이 있었어요. 육해 공군 중에 가장 앞서 있었던 것은 당연히 육군이죠. 그 다음은 공군이었을 겁니다. 우주사령부가 차지할 몫이 없어요. 그런데 우주사령부에서 지금 이 극비문서를 제시하면서 실은 우리가 이러한 작전을 실시했었고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했던 그 모든 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때문이었다고 지금 이 기밀문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원래 이 사령부가 하는 얘기는 위성, 통신 시스템 이런 미국의 우주자산 보호하고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우주작전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령부로 만들어졌고요. 1985년 냉전 시기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엄청난 활약을 했다. 최근에 2002년에 전략사령부에 흡수되었다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재창설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점점 흥미로워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미 우주사령부의 역할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띌 만한 단어, Nations First Space War. 이 우주 전쟁 이게 뭔가요? 그 전부터 우주 공간이 군사적인 영역으로는 들어왔는데 이 문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쭉 다양한 식으로 GPS도 사용되었다. 통신을 이 위성을 통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말 우주 작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걸프 전쟁 때가 처음이었다고 이 문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쟁이라는 것은 걸프전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미국 공식 문서에서 첫 번째 우주 전쟁은 걸프 전쟁이었다라고 이 문서가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딴 데 있냐고. 없죠. 걸프 전쟁이 첫 번째 우주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해요. 오늘 교수님의 심장을 계속 두근두근 럽덥하게 만들고 있는 DSP. 이 심장을 저격하는 듯한 예. 교수님을 총 맞은 것처럼 만드는 DSP. 이건 뭔가요? DSP 위성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 위성 모양이 조금은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보통 위성하면 이렇게 날개 쭉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다르게. 우리 저 앞에 보이는 저거잖아요. 예, 이렇게 조금 홀쭉하고 한 거. 날개가 없는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안 돼 있는 거죠. 기능상의 이유로 약간 다른 모양으로 만든 거죠. 기능상 뭔가 다르다. 이것이 이따 설명해 주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찾아낸 극비 문서의 10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라크의 화학 무기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DSP 위성의 핵심적인 과업 중에 하나였다. 이런 문장도 나와요. DSP 위성이 화학 무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화학 무기를 찾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하게 되는 그 위험성, 그러니까 그거를 조기에 탐지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요게 이제 DSP 위성의 핵심 역할인 거죠. 우리가 지금 DSP 하는데 DSP의 그림은 우리가 방금 봤고 스커드 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DSP는 무엇의 약자며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DSP는 Defense Support 프로그램의 약자고 국방 지원 프로그램 정도로 우리가 직역해 볼 수 있죠. 직역은 좀 뜻이 다르죠. 다르네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전문가들은 그거를 조기 경보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래서 미국이 냉전 시기에 개발했는데요. 네. 소련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로 쏘는 것을 조기에 탐지해서 무력화시키겠다. 그 의도로 만든 게 진짜 우주 전쟁을 위해서 만든 위성이었고요. 위성 수명은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1.25년에서 5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짧으네요. 예. 미국이 이거를 1970년 11월에 첫 번째 DSP 위성을 쏘았고요. 네. 2007년 23번째이자 마지막 DSP 위성을 발사했어요. 원래 최초에는 마지막? 25개 보내기로 했었는데 네. 2개 적게 보내고 어쨌든 23개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당시 미국이 걸프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스커드 미사일의 화학 무기를 탑재해서 발사해서 전체적인 작전을 무력화시키는 거 이런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 DSP 위성을 걸프 지역에 그 전쟁 지역에 투입했던 거죠. 이 그림을 그럼 한번 다시 보시죠. 보통의 위성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뜯어도 보지는 않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큰 날개 그게 없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주둥이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DSP 위성은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놓고 그 센서로 지상에 있는 열을 감지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네. 미사일이 발사될 때 나오는 강력한 열을 이 적외선으로 열 감지를 해가지고 발사되네? 그걸 갖다가 이제 탐지된 거를 전파시킬 수 있게, 그래서 조기 경보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또 다른 감시 자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감시 자산과 함께 미사일의 발사 궤적까지 추적하게 되는 거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들과 연동되어서 첩보를 수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어찌 보면 제일 높이 떠 있는 센서군요. 맞습니다. 오. 위성의 특징은 네. 그 국경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든지 사실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쵸. 그래서 지상에 있는 레이더나 또 지상 기지국 이런 것들이랑 사실은 연계돼서 좀 하기에 훨씬 좋죠. 그래서 DSP 위성 우리가 보통 지구정지 궤도 위성이라고도 부르고 고고도인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지한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한 번 배치가 되면은 특정 지역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주 사용되는 곳이 그래서 군사 작전과 기상등 이런 걸 확인하는 곳에 쓰이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중에 떠가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를 견디면서 그냥 어떤 집념이 느껴지네요. DSP 위성이 내가 다 지켜보겠다. 이게 열을 감지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거잖아요. 예. 방구 낀 것도 혹시 감지되나요? 미사일처럼 한번 방귀를 한번 쏴보시겠습니까? 미사일처럼 감지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열 그게 안 되구나. 그렇게는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펙을 가진 미국이 명운을 걸고 만들었던 DSP 위성을 걸프전에 투입을 했다는 건데 걸프전에 다른 위성이 없었던 건가요? 딱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위성들이 많잖아요. 네. 군사 정찰 위성, 통신 위성 뭐 등등 그러니까요. 쪽인데 이 정찰 위성을 딱 보니까 이라크가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할까? 네. 걔들은 스커드 미사일을 통한 화학 무기. 이게 진짜 키워드니까 이걸 빨리 탐지해야 된다. 미국이 당시에 그걸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 화학 무기를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해서 쏴서 전쟁의 어떤 흐름을 바꿀 거라 막 그렇죠.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은 DSP 위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DSP 위성을 중동 지역에 딱 배치해가지고 그걸로 그 전에는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그거였는데 전술탄도 미사일 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비교적 단거리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단거리죠. 관련된 문서를 또 우리가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교수님은 우주사령부 로고를 보면 두근두근하지만 그럼요. 저는 막 지워진 거 보이면 막 두근두근하거든요. 세니타이즈드라고 해서 시커멓게 칠해놓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국가 안보에 중요한 문서 맞습니다. 혹은 오늘날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는 건데 이 문서에 15페이지와 16페이지 전쟁 기간에 이라크를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무엇으로? 위성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DSP 위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커드 전술 탄도 미사일에서 불꽃 화염이 딱 보이면 네. 이를 빠르게 찾아서 음성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의 우주사령부, 중부사령부 등 그 다음에 이어서 동맹국 그리고 심지어 인근의 국가로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죠. 음성? 독특하네요. 불꽃 뭐 이러나요? 보이스 얼럿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미사일이 발사된 거를 빨리 음성 전파하는 거죠. 사전에 녹화된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슬 라운치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나오는 그거예요? 1983년 워게임즈라고 위험한 게임이라고 우리나라에 나왔나요? 네. 그 영화에서 이게 등장해요. 그렇게 얼럿 이런 식으로. 뭔지 이제 알겠다. 영화에서 보던 그 내용이 뭔지도 이제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이 너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안 했겠죠. 네. 당시에는 네트워크가 잘 안 되거든요.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로 온라인 전파라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으로 보내는 게 이제 더 먼저잖아요. 우리가 전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렇죠. 컴퓨터 통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보이스 얼럿을 하는 이유는 이 전화 얼럿 하는 것 같이 그래서 통신 위성 통해서 내려주는 거죠. 음성 동보 체계 그거구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꽃 화염이 보이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스커드 미사일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동 발사체도 움직이는 것을 조개 탐지한다. 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중동 국가 방어까지 동시에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건데 당시 이라크 군대와 미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능력적으로 어떨까요? 상대가 안 되죠. 미국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승리할 거로 봤지만 이라크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주변국에 그냥 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주변국에.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국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포함된 거죠. 이스라엘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죠.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국적군을 미국이 구성할 때 이집트, 오만 이 중동 국가, 그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메인 또 이 그 국가였단 말이에요. 거기를 교두보로 삼았고,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스커드 미사일 맞아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쟁에 우리도 들어올 거야라고 하면은 그 다국적군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자국을 향해서 오는 미군 혹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명확한 적군인 쿠웨이트가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왕창 쏴가지고 확전을 노렸던 거군요. 그렇죠. 쿠웨이트는 이미 딱 이라크한테 단시간 내에 점령된 상태고 어쨌든 미국이 주력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마구싸기 쏘면서 그 판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게 엎어버리려고. 네, 이라크의 전략이었고 거기에 핵심되는 게 스커드 미사일 거기다 화학 무기까지 근데 그거를 미국이 너무나 이거를 그러니까 제거돼야지 전쟁이 조기에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DSP 위성으로 미리 조기 탐지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일 비판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사후적인 평가지만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탑재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쏜 적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이 스커드 미사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 준비, 위치 변경 이것이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려웠다고 봐야 됐을까요? 아니면 이라크가 아예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화학무기가 탑재 안 돼 있어도 거기다가 고폭탄을 넣고 쏴가지고 민간인 피해를 일으킨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그거 하나의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성 하나만 가지고 화학무기라든지 스커드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스커드 미사일을 무력화한 시스템의 연결? 그 발사체는 뭐가 되는 건가요? 1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패트리어트와 연계되었다. 패트리어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트리어트 예, 맞나요? 팩1, 팩2, 팩3 할 때 그 패트리어트입니다. 어. DSP 조기 경보 위성이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 징후, 그러니까 발사체가 막 이동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발사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조기에 발견하고 나면은 네. 이 신호가 이제 연락이 가는 거죠. 네. 대전술 탄도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포대로 연결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즉각적으로 발사해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요격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경고, 그다음에 누가 버튼을 누르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가서 맞추는 시스템입니까? 그 중간 단계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 그냥 바로 얼럿해가지고 하면은 오류가 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데이터 분석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17, 18페이지 뒤에 있나요? 예, 보면서 한번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중간 건 못 봤는데 그것은 뒤에서 좀 더 한번 그러면 예.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예, 스커드 미사일이 사거리가 길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최장거리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알아야 이 시간을 활용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그것을 요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라크가 스커드 개량형인 알 아바스 등의 전술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고요. 네. 탄두의 중량 등에 따라서 사거리와 속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탄두를 많이 실었을 때는 좀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탄두가 좀 적을 때는 이제 빠르게 날아가고 더 멀리도 날아가고 근데 최대 사거리에 대한 내용들은 네. 그 개량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한번 뭐 900km에서 1000km도 뭐 나간다고 봤을 때 네. 속도가 대략 1초에 한 1.5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거든요.
그러면은 목표가 최대 사거리라고 봤을 때는 600초, 그러니까 10분 안에 모든 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변 어디든. 예, 발사하고 목표물까지 타격하는데 아. 10분 내에. 10분도 긴 거예요. 더 짧게 5분에도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속 1.5km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 너무나 빨리. 맞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탐지를 해야 되고 경보를 빨리 전파해야 되고 버튼이 됐든 자동 발사든 누군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도식 지금 소개해 주실 수 있죠. 예, 네. 도식을 이렇게 보면서 할까요? 음. 그래서 보시는 이 도식대로 네.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위성에서 조기경보 위성 DSP 위성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 지상 기지국의 그 내용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그 사령부 내에 있는 그 전문가가 24시간 감시하고 있겠죠. 네. 그 감시하고 있는 인원이 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 네. 이게 정말 스커드 미사일에서 발사한 거냐, 이동 발사체가 지금 이동해서 곧 발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을 보고 아, 사람이 하나 들어가는군요, 중간에.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감시하는 게. 네. 그래도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상 기지국에서 막 해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딱 판명이 나면은 이제 그것이 통신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그 관련된 부서들의. 그 부대와 부서들이 쭉 전파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즉각 대응해서 딱 쏴서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는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도 있고 슈퍼컴퓨터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운용을 하니까 맞습니다. 쉽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처리해야 했고 이것이 네. 전파되고 정보가 수집 분석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최장 길어봐야 10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속도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아주 짧은 시간에 네. 그거를 사람들이 분석하고 전파까지 이루어지고 또 요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새로운 그림 이것도 뭐 시커멓게 해놨는데 이건 뭐에 관한 그림인가요? 두 번째 이 그림은 네트워크 체계. 그래서 그 터미널 같이 이제 미리 이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한테는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전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자면 최초 위협 탐지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계와 인간이 동시에 처리를 하고 yes, no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yes면 위험, 미사일 발사 이렇게 경고가 전달이 되고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가 된다. 최종 사용자라는 것은 결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는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게임처럼 재밌게 얘기할 게 아닌데 어쨌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걸프전에서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보다가 네. 사막의 방패 작전 기간에 네. 이라크가 테스트 미사일을 쏴요. 조금. 아, 이라크도 이라크도 그 시험 발사를 해보는 스커드 거구나. 미사일 발사를 해봐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딱 보고 딱 탐지해 보니까 네. 실제로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 탐지하고 전파하고 하는 그 체계가 느리니까 네. 그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거를 탐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이제 복귀해 보는 거죠. 이제 이들도 미국도. 그래서 그 사막의 방패 작전 기간에 이 미국이 계속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네. 자기네 DSP 조기 경보 위성,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체계를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사람들도 더 숙련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1991년 1월 17일 작전이 시작됐을 때는 네.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 요격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도 일부가 이제 요격이 됐다. 이라크가 스커드 개량형인 알 아바스 등의 전술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고요. 900km에서 1000km도 뭐 나간다고 봤을 때 네. 속도가 대략 1초에 한 1.5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거든요. 그러면은 목표가 최대 사거리라고 봤을 때는 600초, 그러니까 10분 안에 모든 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변 어디든. 예, 발사하고 목표물까지 타격하는데 10분 내에. 10분도 긴 거예요. 더 짧게 5분에도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대피할 수 있는 시간. 또 기지에 떨어지면은 그렇죠. 예, 민간인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당시에 작전하는 지역 내 또는 그 지역에 그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얼럿을 듣고 대피 또는 전투 준비를 뭐 이렇게 또 방어 준비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었다는 그 거죠. 쏴서 맞추는 그게 전부는 아닌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예. 결국 그 얘기는 사막의 폭풍 작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로도 들리고 확대 해석하자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보면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전쟁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이스라엘 유대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중동 아랍 국가들이 이제 같이 편성된 다국적군 사이와는 좋지 않았어요. 원수죠 원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자칫 이 스커드 미사일 맞고서 야 우리도 전투할 거야 이라크랑 그러면은 아랍 그 다국적군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골치 아프 골치 아프. 예. 네. 그런 점에서 아, 이런 체계 DSP를 이용한 체계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짚어주신 여러 포인트 중에 그 포인트도 재밌네요. 예. 아랍 국가들을 데리고 미국이 대장으로 나서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오면 나머지가 나 그러면 안 할래요. 이스라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 지난 12월 21일에 우리 군이 정찰 위성 3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에 있는 우주군 기지, 우주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곳이죠. 예. 여기서 발사가 됐잖아요. 이거 뭐예요? DSP 위성이에요? 우리 없어요, 우리 이거? 이건 DSP 위성은 아니고요. 없어요? 군사 정찰 위성. 사실 DSP 위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DSP 위성이랑 사실 요번 3호 말고 1호기랑은 사실 좀 비슷해요. 왜냐면 비슷한 게 있군요. 전자 광학 장비랑 적외선 센서를 달았거든요. 우리 군사 정찰 위성 1호도 그것도 열 감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거는 정지 궤도가 아니라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1호기는 그렇다 치고 예. 지금 3호기잖아요. 예. 2호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1호기는 그 DSP 위성이랑 유사하게 그 적외선 센서를 넣고 네. 그다음에 2호기부터 5호기까지는 사 레이더를 담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저 그거 뭔지 알아요. 펄스를 가지고 그 탐지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 레이더 자체를 이거 엄청난 기술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있으려고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좋은 거죠. 이게 날씨와 상관없이 기상에 상관없이 이거는 탐지할 수 있는 거죠. DSP 위성과 유사한 적외선 탐지 위성도 있고 사 위성도 있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위성을 가장 특징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도발을 조기에 탐지하는 그 킬체인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킬체인에 이게 그거를 모태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삼축 체계의 핵심 중에 하나인 킬체인.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바로 즉시 그거를 탐지해서 그거를 요격하거나 대응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더 나가려고 하죠. 발사 직전에 우리가 탐지해가지고 애초에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가는 거죠. 원점을 선제적으로. 예, 그게 킬체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거 5개 갖고 다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위성 시스템도 또 우리가 한미 연합 자산으로 받고 있는 거고 거기서 탐지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요. 근데 DSP 위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23번째 네. 발사 이후에 중단돼요. 단종.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특정 지역만 보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정지에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이 한계점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네. 전역 전체 좀 더 먼 지역까지 막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사업이 우주 적외선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벌스라는 스펄스. 예. 그 위성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스펄스.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그 미군에서 우리 또 이제 정보를 받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북한의 그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본 적 없는 우주에 별처럼 떠 있는 미국의 DSP 위성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대량의 죽음을 불러오는 죽음의 그림자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기술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달린 거라는 건데요. 자, 2025년 벽두. 우리 인류는 국가는 손에 쥐어진 기술과 도구를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오늘 함께해 주신
박동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충격적인 극비 문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100만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